유튜브 JTB 전주방송을 구독해주세요. 바보 노무현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실 파악 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치밀하게 분석하고 자신 있게 판단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70년도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당을 장악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렀고, 그리고 87년에 와서 비로소 당을 장악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이요, 김대중 대통령도 장악을 포기하거나 말하자면 지도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당을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장악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이제 민주적 리더십으로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의 심판에 자연스럽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셨는데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정치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칙 없는 통합 때문입니다. 부득이 그렇게 통합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손잡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하자면 과거로 이제 가야 될 정치 세력이라든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원칙하게 묶어 놓으면은 그 이후 정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있는 통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야 그 정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혁 세력의 연대를 말씀드린 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목표와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뭉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정권을 잡은 세력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 국회에서의 정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무슨 원칙도 없고 이론도 없고 가치도 없이 마구잡이 오로지 권력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정치 끝내야 됩니다. 제가 개혁 세력 연대를 말씀드린 것은 개혁 세력끼리 다 해먹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정치 구조를 바로잡자는 뜻입니다. 지지율에 관해서는 미리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60% 넘게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든 서민경제든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에 넘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주 정상화돼야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거기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장 구조를 바로잡자면 지금은 재벌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만이 나머지 이 시장의 개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가능합니다. 꼭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민생활 또는 빈부격차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분배 문제 이전에 우선 분배 구조에서 일자리를 반드시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게 해줘야 하고, 집값 안정시켜주고 물가 안정시켜주고 학비, 사교육비 이 부담을 너무 많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 시장의 개혁, 신산업 정책, 또 우리 사회의 그 합리적인 운영 뭐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경제에 관한 전략으로 봅니다만, 그 외에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과 함께 지방화 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방화 시대야말로 나는 우리 경제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2대 전략이라고 한다면 동북아와 지방화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소개드리고, 지방화는 저는 뭐 확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지방화의 전략은 우선 분권, 그다음 재정제도의 확충, 그다음에 지방 교육의 육성, 그 지방 교육을 가지고 지방 산업을 바치게 하는 이런 그 종합적인 계획, 그다음에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화 계획
그 20개년 계획을 만들고 지방화 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력한 지방화 정책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주식값이 내리니까 제 지지율도 자꾸 내리더라고요. 옛날부터 증시 부양책은 나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저만 맹세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정권이 이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경제가 살고 주식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주식시장을 살려나가야 된다. 제가 경제를 살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동북아 프로젝트, 지방화 프로젝트 그리고 노사화합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경제 어떤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명한 경제, 투명한 시장 계획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효율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주식이 올라간다. 지난번 그 어떤 보고서가 있죠. 맥켄지 보고서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만 예, 투명한 시장이 우리 주식값을 30% 이상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자기 집도 있고 아이들 학비 걱정 좀 안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준이 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어떤 개념과는 관계없이 그 환란이 오기 전에는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전 국민의 70%가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살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족감. 그런데 그만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겠다. 이걸 회복시켜야 우리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산층을 어떻게 늘릴 거냐? 이것은 우선 경제가 잘 되게 하는 전략. 그다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그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것이 중요하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빠진 것이 있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 물론이고 여성들 육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여성들 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까지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노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는 많아도 노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노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조기 퇴직을 일반화했습니다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좀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늦게까지 퇴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퇴직하고 나서라도 그전처럼 많은 수입이 있지는 않겠지만 소외되지 않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건강도 유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도 이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연금 제도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연금 제도를 아주 완비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활발하게 어떻든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몸이 아플 때 이제 대책을 세워주는 특히 치매, 뭐 고혈압 또는 중풍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한테 의지한다든지 혼자서 자기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노인이 생기죠.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위해서 요양보험이나 개호보험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준비를 갖춰가야 됩니다. 예산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밀어가면 이것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일 장애인 체험을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정말 그 해보는 거라서 하지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전에도 어렴풋이 생각이야 했지만 그 일 이후에 정말 이것은 꼭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그다음 전동차 타는데 바퀴가 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여튼 이동에 관한 문제도 아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장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사회 문화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문화 캠페인들도 열심히 벌려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농업 정책에 관해서 농업은 산업이므로 산업은 시장의 원리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득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 문제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 문제와 농촌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농촌이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의 한 기반이고 또한 국토의 일부입니다. 그것대로 농촌은 가꾸고 살려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농민들은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 경제를 100배나 성장시킨 세계 최고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그야말로 대우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지금 농업 경쟁력이 없다고 그냥 팽개쳐 버린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농촌 문제를 그냥 농업 문제로 다루지 말고 사회복지의 문제로, 사회정책의 문제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에 획기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지금 농어촌 복지법이라는 그 법을 농민단체에서 제안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실한 복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 젊은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에 있어서 농촌도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움으로써 농촌을 살려내고 거기에서 노인들이 대접받고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정치 4년 하는 동안에 여러 번 바꾸고 당도 여러 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고 정권 주고 하면 자꾸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압니다. 그분의 말은 언제든지 편리할 대로 바꿀 수 있지만 걸어온 길은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온 길,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 따라서 정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도 행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했던 말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라. 나중에 가서 뒤적거려 봐도 뒤적거려서 다시 찾아보고 또 잊어버립니다. 머릿속에 깊이 배겨 있는 자기의 삶의 철학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삶의 철학을 보고 선택하면 속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보고 해가지고 말만 보고 선택해놓고 속고 이러면 그 국민들 책임 아닐까요?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평화를 유지한다. 힘으로가 아니라 대화로서 북한을 이끌어낸다.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내서 우리 한국과 많은 그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낸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장사하듯이 무슨 상호주의다 이렇게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나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그 위에 번영이 오는 것이죠. 동북아 시대라는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상호주의 이렇게 하고 이걸 놓고 퍼주기라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퍼주기란 말부터가 이게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그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그런 미래를 보는 투자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하도 대북 문제를 사사건건 발목 잡고 이것을 그 어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처음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말대꾸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명식이 산업은행 총재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 과정으로 해서 뭐 전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좋았냐 안 좋았냐 하는 데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고 설사 북한에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그렇게 쉬운 절차로 빌려줄 수 있느냐 정경유착 아니냐라는 쪽으로도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둔 채로 그냥 가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심을 그냥 둔 채로는 남북 관계도 제대로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남북 관계는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국민이 밝히기를 원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밝혀야 됩니다. 아, 그러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혹시 이런 입장이십니까? 국정조사 뭐 그런 제가 여기 있으면 무슨 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고소가 돼 있고 하니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밝힐 수도 있고 또 첫째로 현대상선이 밝혀야죠. 현대상선이 밝혀야 되고 그다음 관계된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각기 자기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나는 검찰이 지금 고소된 사건 저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 추적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추적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사건도 명료하게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절대로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는 두 개의 정권이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 세계 역사상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 없이 붕괴 없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면 통일이라는 문제는 아주 천천히 생각해야 된다. 그 이전 단계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같이 잘 살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 정치가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는 따로 좀 하고 이렇게 한참 가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력해가는 협력의 기구, 그러면 남북연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십 년, 어쩌면 뭐 100년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먼저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평화를 우선하면서 통일은 천천히 해간다. 그래서 언제쯤 되냐 이 계산도 이제 하지 말자. 평화가 먼저 오고 협력하면 통일은 따라오는 것이다.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미국에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지도자의 외교적 자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결국 지도자가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사의 조류,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 방향으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시켜 나가는 그 철학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올바른 방향, 제가 보는 방향은 남북 간의 싸움이 아니라 대결이 아니라 평화, 화해, 협력. 동북아시아도 대결이 아니라 EU처럼 이렇게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경제 공동체 관계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경제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세계 유일의 남은 역동성 있는 지대가 바로 이 동북아시아 아닙니까? 시베리아, 동북삼성, 그리고 중국.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우리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보고 소위 냉전 사고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방향. 이것만 해도 우선 제가 이해창 후보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를 옮긴다.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행정수도 이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화 시대의 말하자면 중심이랄까 끌차, 견인차로서 이 행정수도 옮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서울에 앉아가지고 지방화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서울에서 편리하게 살고 서울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서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방화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수도가 먼저 서울을 탈출해가지고 국토의 한가운데 딱 와서 앉아가지고 전라북도도 1시간 만에 전라남도도 1시간 반, 2시간 만에 이렇게 접촉해 가면서 이 시각으로 지방의 시각으로 지방화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선 군산 그 특구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법 제도상의 자유무역지대, 관세자유지역, 그다음에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국제자유도시
그다음에 이제 경제 특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도들이 서로 좀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비해서 이 전라북도에도 말하자면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만큼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도를 생각해 봅니다만 전라북도가 그야말로 참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문제에 관해서 제가 옛날 장관 때 절차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노무현 대통령 되면 새만금이 또 제자리에 서버릴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한 것은요. 규범이랄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아주 그 확실합니다. 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 요새 승복을 잘 못해서 제가 요즘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승복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걸 또 뒤집고 또 대통령 바뀌면 또 뒤집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그건 밀어 나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고 그만 새만금 얘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저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그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이미지 좋고 또 제 일을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다 전라북도에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라북도 정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친양자 제도가 싫어서 그 하기 싫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렴풋이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이 성격이 좀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해버리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만 아는 척했으면 되는데 모른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친양자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전라북도 생각만 하면 좀 열등감이 생기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게 그 얼마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음식. 그런 소리 참 그 부럽거든요. 부러운데 저게 돈 되는 방법이 없을까? 저걸 갖고 전라북도가 부자 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직 별 엄두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다만 앞으로는 문화가 국력이다. 문화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자체가 문화의 시대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또 문화의 시대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그게 또 돈이 되는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문화 산업은 대단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점을 두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어떤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화 전략을 말씀드릴 때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각 지역이 자기의 지역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콘테스트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역 발전 전략 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중앙 정부는 지방 재정 형평 기금을 마련해 놓고 지방 발전 기금을 마련해 놓고 각 도가 훌륭한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가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전라도 소리 문화 같은 것이 아주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태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역시 그 문화라는 것이 크게 이제 작용해 왔었는데 이것을 법대로 엄격하게 못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은데 모자보건법의 규정이라도 점차 지켜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이 문화와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문화를 법에 가깝게 접근시켜 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적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 자체도 엄밀한 의미에서 좀 어려운 일이고 그 심판의 정당성 그것이 과연 진실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100% 진실이라는 것을 인간이 담보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느낌을 넣어서 얘기하면 조용수 씨, 그 이후 인혁당 또 무슨 사건들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 지금도 사형제도를 떳떳하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역사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여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 5일 근무는 그 자체 삶의 질입니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중국도 9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본 노동자들이 다 좋아라 합니다. 가정에 가서 훨씬 더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걱정은 있죠. 소비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비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또 배우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해서 3차 산업 분야, 저희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통계로는 한 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런 여러 점에서 좋은 점이 많고 또 이미 약속한 것이고 다 합의한 것이고 한나라당조차도 지난번에 공약했던 겁니다. 근데 자꾸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데요. 부작용이 있지요.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줄여나가야지. 부작용 핑계 대고 중요한 것을 안 해버리면 영원히 개혁은 안 되는 것이죠. 개혁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만 이런 것은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고 또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같이 대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적 차원이 아니라도 한국이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벌어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계를 무대로 먹고 살자면 세계 여론에서 한국이 비난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꼭 외국인 노동자는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 말고 이제 인권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캐나다 같은 나라도 복합문화주의 정책을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고 호주도 복합민족주의를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정책은 지금 철학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철학적 기초가 먼저 마련돼야 하고요. 두 번째로 연수생 제도가 엄청나게 많은 그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서 반대한다.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반대한다 이러는데 저는 이걸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용허가제 쪽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는 이 기관, 중앙이라는 이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연수생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조사를 해가지고 중소기업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라는 이 조직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지금 25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 우리 한국 기업주들도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예.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단히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좀 미흡한 부분이 계시겠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저를 한번 더 밀어주십시오. 노풍 한번 더 일으켜 주십시오.
저 그동안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굴하지 않고 또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다시 일어서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냥 도전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서 저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 성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제 몸을 던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호남이 박해받은 역사, 그 역사가 저를 민주화 운동을 하게 했고 또 정치를 하게 한 동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호남을 등질 때 저는 호남과 함께 왔습니다. 정몽준 후보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호남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는 호남에 친구도 많고 자주 왔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저 앞으로도 정말 잘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왔습니다. 아버지 힘 빌리지도 않았고 학교 선후배 힘 빌리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로서 눈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제 힘으로 성실로서 승부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대가를 받고 가족과 함께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어디 나가더라도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사회. 상식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야말로 이 사회에 정의가 되고 그렇게 그런 사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